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재정 감축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본의 엔조 기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올해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글로벌 증시 악재들의 변동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결제 승인 대행사 벤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월요일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올 한 해 경제계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2013년 과제는 무엇인지,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표학길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글로벌 마음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박지은 웨슨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올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뉴욕 증시의 지배적인데요. 때문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재정협상안 플랜 B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 표결이 연기되면서 뉴욕 증시 출발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칠 때까지 호재성 재료 나오지 못하면서 3대 지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9%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 0.91%, 120.88포인트 밀리면서 13,190.84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96% 떨어진 3,021.01, 그리고 S&P 500은 0.94% 빠지면서 1,43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보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4년 연속 상승하면서 2012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보다 무려 8% 가까이 올랐는데요. 사상 최고가 경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 유럽 증시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의 거래량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한 달 하루 평균의 43%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파리 증시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알카텔 루스튼의 낙폭이 컸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투자 의견을 낮춘 탓에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1% 내려가면서 5,939.99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파란불을 켰는데요. 0.47% 빠지면서 7,636.23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약보합권에서 3,661선에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세계 증시들 표정 참 암울합니다. 아시아 증시도 파란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는데요. 일제히 하락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 역시나 아시아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지수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9,940.06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0.6%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0.7% 가까이 빠졌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153.31,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22,506.29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환율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떨어지면서 1,074.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1%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비교적 호조를 띄었지만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전날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의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표결 처리를 추진했는데요. 막판에 표결을 미룬 겁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표결을 미룬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면서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납세자의 세율이 오르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도 자동적으로 대폭 삭감되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막판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보다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11월 개인 소비와 소득은 전월보다 0.4%, 0.6% 각각 늘었습니다. 또 11월의 내구재 주문도 전월보다 0.7% 늘어나며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재가 없는 가운데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종목으로 세계 최대 제철사 아르셀로미탈이 경기 둔화로 유럽 사업에서 43억 달러 자산 매각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영국의 베팅 업체 윌리엄 힐도 누미스 증권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2.41% 하락했습니다. PFA 연금의 비톨드 바크 투자 전략가는 당분간 내년 초에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연말까지는 정치 상황이 경제와 투자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글로벌 마감 시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는 스페인과 EU 소식통들을 인용해 다른 몇몇 유럽국에도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늘리도록 집행위원회가 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시한을 1년에서 2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본은행의 노골적인 엔가치 하락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은행이 엔가치 하락을 위해 추가 통화 완화 조치를 한 것은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시티은행의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선진국 완화발 핫머니로 이미 고통받는 신흥국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고 엔달러 환율이 90을 넘었으면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거래 주간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박상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등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가까이 밀렸습니다.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해 공화당이 플랜 B 표결을 성탄절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런 우려 속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주 후반 선반영됐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절벽 타결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았다는 면에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내년 1월 이후로 지연될 수는 있어도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시장 진입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밖의 변수들은 대체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줄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감독권 부여로 유로존 은행권의 안정장치가 더욱 강화됐고 S&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6단계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로 글로벌 증시들이 대거 휴장하면서 탄력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산업생산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 예상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23조를 고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재벌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은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결제 승인 대행사 벤의 수수료를 줄일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면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 벤사 수수료가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에 부담이 돼 이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사는 신용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 모집과 카드 단말기, 카드 승인, 전표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받은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150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국 차원에서 벤 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용역을 맡기고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금융 환경에도 큰 영향을 만들어낼 예상입니다. 금융정책은 금융 관리 감독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그에 맞는 후속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와대의 다음 주인으로 결정된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부 신설을 꺼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 기능을 떼어내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부로 승격시킨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조직을 나눠 강화해 저축은행 사태 재현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당선인이 대형화, 글로벌화로 대표되던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완전 버리면서 금융기관 수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불가피합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당내에서 모피아 출신의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강림 의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대동 의원이 거론됩니다. 현직 관료 중에선 임종용 국무총리실장과 신재훈 재정부 차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조준희 기업은행장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KB, 우리, 산은 등도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ING생명 인수를 실패하면서 리더십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재임에 성공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5년 동안 수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위해 용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MB노믹스의 중추였던 강만수 산업금융지주 회장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지주사 회장에는 박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이덕훈 전 우리금융 부회장과 이종희 신용회복위원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 부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임금 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지만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이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관련 대출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서브는 금리 인하로 혜택을 보는 수도권 아파트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700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서브 나인성 팀장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곶감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이죠. 장남식 기자가 곶감의 고장 경북 상주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상주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곶감의 60%를 차지하는 곶감의 본고장입니다. 특히 수령 750년의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 있는 외남면은 농가의 60% 이상이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곶감의 계절을 맞아 외남면에 조성된 상주 곶감공원에서는 곶감 축제가 한창입니다. 우리 상주 외남에서 상주 곶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상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꽃감도 사시고 또 상주에 있는 좋은 경관도 구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주 곶감은 일반 감에 비해 당분은 4배, 비타민 A는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는 품목이었으며 지금도 곶감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꽃감은요,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특히 또 여자들 피부 미용에 참 좋아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곶감의 맛에 푹 빠졌습니다. 예, 선선한 바람에 잘 건조돼가지고 아주 맛이 쫄깃쫄깃한 게 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상주 곶감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된 상주 곶감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로 종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해보고 있죠. 오늘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토르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 최근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키움증권은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죠. 네.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주의 탑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계좌 개설 시장 점유율에서는 30%대로 대형사의 3배에 이르고요. 브로커리지 수익 50%, 무위험 이자 수익 40%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정부 초기에는 대개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업종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요. 9월 이후에 거래 흐름이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을 포함해서 최근의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최근에 기관은 4일 연속 순매도를 벌린 반면 외국인들은 6일 연속 순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그렇지만 횡보세를 보였고요. 62,000원 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9월 이후에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회복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키움증권 어떻게 움직이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시장이 문제인데요. 예. 지난 주말에 시장이 좀 다소가 밀려났습니다. 재정절벽 이슈 때문이고요. 얼마나 빨리 타협점을 찾는가가 일단은 증권주에게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연말까지 타결되지 못할 때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중소형주의 1월 효과인데요. 대개 1월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는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증권업종의 최선호주로서 목표가 75,000원 매수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르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키움증권 분석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약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잘. 예. 오늘 성탄절 이브라서 저희가 또 오늘 추리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교수들이 이제 올해 사자성어로 거세 개탁을 뽑았습니다. 네.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어떤 뜻입니까, 교수님? 결국 초나라 충신이죠. 구런이 어부사에서 한 얘기인데 이제 세상이 너무 호탁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혼자 깨끗하고 탁하지 않고 그래봐야 주위가 너무 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어부사의 한탄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태어난 거는 우리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 전부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 이게 전부 세상이 너무 탁하니까 자성하자는 뭐 그런 의도로 사자성어로 택일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뭐 사회 지도층의 그런 각성을 조금 촉구하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사회 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인수위를 곧 구성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는 원래 뭐 경제 얘기를 다루긴 합니다만 인수위 구성 뭐 어떤 관점에서 좀 보시는지요? 인수위 구성 정말 생각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 인수위 구성이나 운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일반적인 기대는 뭐 제 생각에는 인수위 구성과 거국내각이랄까 이런 것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수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실무적인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공약을 했던 것을 앞으로 정책으로 집행해 나갈 때는 행정부 구조 개편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 그 뭐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식으로 기대가 너무 모여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경제 정책도 총괄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안보 문제라든가 국내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더 사실 정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안기부라든가 뭐 보안사령부라든가 기타 권력기관들로부터 차근차근히 실무적으로 모든 정보나 파일들을 인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보라든가 국내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히려 전문가가 인수위원장으로 적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달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부터 레임덕은 또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되는 그러다 것이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인수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5년 동안 만들어 나갈 정책에 대한 의지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또 실무 형의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자, 뭐 박근혜 당선인 경제 관련된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인수위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경제 공약들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수위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장단기 공약 집행, 그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장단기 로드맵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기구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자면 금융부의 신설이라든가 그랬을 때 금융부와 기획재정부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역할 조정 그다음에 업무 조정 또 미래과학부인가요? 신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그럴 경우에 전체 국가 R&D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극히 실무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부 신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부 신설 뭐 결국은 조직보다도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일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지고는 어쨌든 정책 기능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실패한 기관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저축은행 문제에서부터 또 은행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추진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아주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부를 신설함으로 해서 그러한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보다 나은 금융시장 구조 개편 내지는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소비자들의 금융보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가장 네. 먼저 다뤄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금융 네. 관련된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네. 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금융 쪽에 대한 그 국민이라든가 뭐 박근혜 당선인도 아마 비슷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건데 굉장히 네. 불신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뭐 금년이군요. 금년 네. 7월에 이제 금융권의 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장이 금융권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이 네. 더욱 이제 증폭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뭐 예를 보면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학력에 따른 대출 금리 차별 네.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을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네. 파문이 이어지면서 네. 금융권에 대한 지금 불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예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대출 관행 예를 들자면은 많은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담보가 없으면은 그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심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전년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연계해서 그 몇 배 정도는 가령 신용대출로 좀 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 기록 업적이 좋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런 업적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냐. 특히 벤처기업이라든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이 부동산이 없으면은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자금도 제대로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법인세 실적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실적에 좀 연계돼서 그거의 몇 배라든가 몇 퍼센트 내에서는 자동 대출이 가능한 그런 금융 관행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엔 핵심적인 사안은 지금 사실 그 정부의 정책이 금산분리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영화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자본은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게 지금 상반되는 꼴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외국 기업이라든가 외국 그 자본이 금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부라든가 금융정책의 어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부 모순이죠.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배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합니다. 민영화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누가 민영화를 컨트롤하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어떤 국민적 자본이 있느냐. 대기업에 대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연금공단 같은 것이 지금 사실상 일부 대기업보다도 훨씬 많은 주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경영을 자주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결국 관료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시장이 재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민영화가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나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인수위라든가 앞으로 내각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그리고 은행 민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상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시켜놓은 은행 자본을 외국의 투기 자본에게 이렇게 노출만 시켜주는 그런 결국 지난번 외환은행 사건도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발을 묶어놓은 것이죠. 그 당시 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얼마든지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도 진출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민영화를 하겠다 혹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결국 외국 역차별 당하는 것이죠. 국내 대기업이. 국내 대기업이라고도 국내의 어떤 국민적 자본이 일단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권의 이제 M&A가 계속해서 잇따른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연계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기본적으로 M&A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대은행들이 예. 완전한 민영화를 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정부도 완전히 민영화를 했으면은 최종적인 결정을 탑 매니지먼트한테 맡겨야 되겠죠. 민간에 어떠한 맡겨야- M&A든 또 그 M&A가 잘못됐을 때 탑 매니지먼트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져야 되는 물려나는 것이고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 놓고 M&A를 추진할 수도 없고 그 M&A 추진 과정이 또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게 되죠. 예. 네. 사실 뭐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세계화가 되면서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뭐 금융 지주 회사의 출범이라든가 이런 자본의 어떤 대형화 작업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그런 M&A가 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참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예. 우리은행이라든가 일부에서는 국민지주나 신한지주까지 예. 사실상 민영화됐지만은 번번이 어떤 탑 매니지먼트의 구성 이런 쪽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없는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적어도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다 읽고 있죠. 예. 읽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엔 새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금융산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예. 민영화를 추진하느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번 인수위에서 다루게 될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금융 민영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네. 우리 금융 민영화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엔 인수위에서 결정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가 뭐 가지고 있는 시한 이런 걸 가지고는 결정을 못하고 결국은 새 내각이 구성이 되고 예. 결국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드맵을 짜야 되겠죠. 그래도 어떤 방향성은 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최근에서 그런 금산분리라든가 이제 네. 은양민영화라는 것이 이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혼란 그리고 네. 우리 금융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봤는데 네. 사실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벤처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부동산 담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네. 그런 작은 기업에게도 조금 자금이 제대로 흘러갈 수 네.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까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 그 저축은행 같은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예. 그 관리 감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예. 저축은행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자면 고금리로 유인을 해가지고 예. 다시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예. 결국 위험 자산을 많이 갖게 되겠죠. 예. 위험 대출을 예.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 어떤 리저브 그러니까 보유 자산이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예. 정반대로 보유 자산은 리저브는 더 덜 쌓아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한 위험에 노출이 돼서 결국은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 뭐 자전거 타는 식으로 그렇게 예.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실과 부실 대출, 뭐 부실 금융 유치, 예금 유치 이러한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해부터 진행된 지금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네. 무려 한 20곳 정도, 그것도 네. 상위에 있는 규모가 큰 저축은행 한 20곳 정도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어떤 뚜렷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 위험 자산에 많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키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그 부실을 많이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담보도 담보지만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과도하게 대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좀 저축은행이 좀 나가야 될 방향
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미국의 경우를 자꾸 벤치마킹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은행을 하나 설립하고 은행을 인수하는 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럼 뭐를 보냐 하면은 자산 건전성도 보지만은 은행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은행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 사람의 금융 전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금융산업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배경이 뭐냐, 그 사람이 제대로 납세를 한 사람이냐.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은행이 들어가서도 외국은행 그 행장을 하나 임명하는데도 엄청난 금융감독원의 그 제재라든가 스크루티니, 다시 말하면 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금융산업, 특히 그 저축은행 쪽에서는 운영면이나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면에서 너무나 금융감독이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많은 저축은행이 설립될 수가 없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설립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떤 면에서는 통폐합을 유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일부 더 큰 금융기관에서 그것들을 인수를 해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끼리 M&A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더 큰 금융기관에서 인수해서 자산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확보시키는 것이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앞으로 금융부가 신설되면 참 할 일이 많겠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은행권에는, 금융권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의 정치를 해오신 것도 다 알려진 거고, 공약도 굉장히 저는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위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모랄 해저드의 문제겠죠. 결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하우스 푸어의 대책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은 하우스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예를 들자면 아주 금융소득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이 하위 20%의 계층은 그 하우스 푸어는 그래도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금융권에는 아예 발을 들여보지 못하고 사금융 내지는 고금리 금융에 매달려 왔는데,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의 반 이상이 사실상 사채 금융에 익스포즈 돼 있다,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런 보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부분, 예를 들자면 소득계층 하위 20%의 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금리 부채와 하우스 푸어의 대책, 이런 것들이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이 모랄 해저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 기준을 마련해서 또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서 또 금융산업을 건전화하고 금융산업을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면에서 그것도 또 상충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그러한 과제가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요, 아마 오늘 이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중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에 접근이 힘든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소액 대출을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갖다가 물론 신용 등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0% 초반대. 그래서 일부에서는 문턱을 낮춘 게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는 조건도 까다롭고 소액 너무 소액이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은행이 소액 그 대출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무관심했죠. 많이 무관심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 위기 같은 것을 겪는 과정에서
이 도매금융과 소매금융을 어떻게 적절히 혼합해야 되느냐. 예.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또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혹은 가계대출을 어떻게 적절히 혼합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은행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고 상식이죠. 예. 저는 그 소액 대출도 의외로 그 디폴트 레이트 예를 들자면 그 부도율 같은 것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 대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기업의 은행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물론 은행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매금융과 도매금융의 믹스라든가 그다음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믹스라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론 포트폴리오라고 그럴까요?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적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소액금융에 대해서도 대형 은행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사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제대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늘 강조하시지만 도덕적 해이가 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아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업적에 실적에 연계한 대출 관행, 부가세라든가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라도 좀 더 열려있는 그런 대출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와 함께 우리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예년보다 좀 들뜬 분위기는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요. 그래도 나눔이 있는 따뜻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그동안 엠머니에서는 MBN 골드 전문가들과 함께 쌀 기부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수익률 경쟁을 통해서 1등을 기록한 전문가의 이름으로 나눔의 쌀을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의 형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첫 우승자가 나왔죠. 쌀 기부 캠페인의 첫 번째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전문가들이 쌀 기부를 위해 오늘 나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혼자서 스튜디오 한쪽에 외롭게 서서 시황을 전하다가 오늘은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새롭네요. 옆에 앉아 계시니까. 네, 저도 새롭습니다. 네. 자, 쌀 기부 캠페인 제가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첫 출동이라고 하는데 관련되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드디어 첫 출동입니다. 예. 네, 정확한 공식 명칭은 쌀가마니 기부 캠페인으로 되어 있고요. 쌀가마니 기부 캠페인. 네, 쌀가마니 기부 캠페인. 좀 정스럽네요. 네, 저희가 이제 엠머니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자 온기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쌀가마니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쌀가마니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분들 중에서 지난달 11월에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두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쌀가마니를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두 분의 전문가가 누구냐? MBN 골드의 가희현 그리고 최영동 전문가가 되시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최창식 중구 청장님 그리고 사랑의 봉사단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와 함께 중구 수표동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곳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께 가서 쌀 50가마니 전달해드리고 연탄 배달도 해드리고 또 집 구석구석 이제 고장난 곳들 고쳐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말 일거양득이네요. 이제 수익률 경쟁을 통해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 경쟁 과정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또 기부를 한다니까 굉장히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 벌어졌습니다. 네, 연말 연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 쌀가마니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예. 네,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엠머니 전문가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자신들이 방송에서 제시한 종목, 예. 여기서 얻은 수익률의 평균을 내서 예. 네, 1등을 차지한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의 이름으로 쌀가마니를 전달하는 것이 이 그렇군요.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두 전문가가 최영동 전문가하고 가희연 전문가라고 그랬죠? 네네. 예,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까?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네, 그 두 분들의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면요. 한 달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50%를 넘었다고 50%. 합니다. 예. 네, 정확히 50.6% 예. 네,를 얻어내셨는데 이로써 이분들의 이름으로 네, 쌀가마니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굉장히 오늘 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BN골드의 최영동, 가희연 전문가도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중구청장님도 함께 하시고요. 네네. 그 외엔 또 어떤 분들이 오늘 또 함께 하시는지요? 네, 저도 함께 예. 네, 합류를 할 거고요. 예. 또 사랑의 봉사단체도 저희와 함께 합류를 해서 네, 어르신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쌀가마니도 나눠드리고 네네. 또 연탄 네. 또 나눠드리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두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특별히 더 많이 도와드릴 텐데요. 네, 그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김영복 할아버지 그리고 장덕화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네, 두 분 모두 현재 혼자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덕화 할머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전입 신고를 못 하셔서 국가적인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건강도 많이 좋지 않으세요. 네,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폐지 수집을 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장덕화 할머니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복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건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셔서 현재 명동 복지회에서 매달 20만 원씩 후원을 받아서 네, 이분도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물론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최근에 관절염 거기에다 전립선염까지 겹치면서 더욱 건강이 악화된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분들 찾아뵙고 네, 사랑의 좋습니다. 산타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이런 캠페인을 열어서 저희가 엠머니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매달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렇죠. 1, 2등 하신 분들 이름으로 매달 이제 기부를 계속 해 나가시는 네, 거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에도 뭐 박지은 캐스터 봉사활동 많이 하셨어요? 봉사활동이요? 마음은 언제나 굴뚝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거액을 기부하거나 이렇게 큰 기부는 못하지만 네, 한국에 그 한국인 입양아 봉사단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영어권 한국인 입양아들이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아도 언어 소통이 안 돼서 네, 소통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나마 이렇게 편지 번역이나 통역 같은 거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고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어 잘하는 걸 또 10분 발휘해서 재능 기부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이는 많이 없으시잖아요. 아직. 예.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활용해서 또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실 이제 나가시면은 방송을 녹화를 합니까? 아니면 뭐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되죠? 하고 네,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방송은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네, 봉사활동은 오늘 하는데 방송은 1, 2주 내에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1, 2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굉장히 추워서 나가시면 오늘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한파 속에서 마음이라도 따뜻하면 네, 그래도 온기 전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출발하십니까? 그렇죠. 네, 제 방송 일정 국내 시황 전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출발하기 전에 오늘 각오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번이 첫 쌀가마니 캠페인이라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네, 잘 도와드리고 또 더 도와드릴 거 없나 잘 살피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네. 아무쪼록 뭐 좋은 나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파가 찾아왔죠. 오늘 박지은 캐스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추위에 고생 좀 하시겠는데 그래도 뜻깊은 시간, 좋은 선물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나눔의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내일 모레 26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